2013년 1월 평양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반역자 현영철 일가족, 즉시 처형. 제 아버지였습니다. 북한 서열 2위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저는 그 순간 북한 최고 특권층에 딸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총살당했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언니도 단 한 명,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이틀 전 저를 급히 불러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명희야,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USB 안에는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계좌, 숙청 계획, 정치범 수용소의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죠. 남조선과 내통하여 체제 전복을 기도한 반란분자. 방송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을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북한 주민을 위해,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거신 겁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평양예술학원 바이올린과 수석, 모스크바 유학을 앞둔 소녀였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역적의 자식을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그들의 원칙. 저도 곧 잡혀 죽을 운명이었죠. 만약 제가 평양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만강의 얼음을 건너고 중국에서 1년을 숨어 지냈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딸이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왔는지, 그 생생한 탈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 이야기는 2013년 평양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평양예술학원 바이올린과 4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죠. 우리 집은 만수대 지구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고위 간부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버지는 인민무력부장이셨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 다음 가는 서열 2위였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른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배급도 항상 제때 나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6시였습니다. 식탁에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 교수 출신이셨고 오빠는 인민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우리는 완벽한 혁명 가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버지 서재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 연주를 들으시며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단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다른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 일상에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은 절반이 음악, 절반이 사상 교육이었어요. 위대한 원수님의 은덕, 주체사상의 우월성, 남조선 괴뢰들의 비참한 생활. 매일같이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동이니까요. 어느 날 학원 친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리에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밀수를 하다 걸렸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혜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요. 그래도 저는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니, 만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매일 들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주 늦게 귀가하셨습니다. 군부 회의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집권하신 지 2년째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변화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모스크바 유학 추천을 받았습니다. 평양예술학원에서 최우수 학생만 갈 수 있는 기회였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 표정만은 어두웠습니다. 명희야, 음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운명의 날은 2013년 1월 어느 추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속 그릇을 닦고 계셨고, 오빠는 군복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아버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재에 계신다. 들어가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 11시쯤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명희야, 아빠 서재로 오너라. 서재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함경북도 외할머니 댁에 다녀와야겠구나.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단다. 네? 갑자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명희야, 이걸 잘 간직해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뭔데요, 아버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희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내일 새벽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데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 묻지 못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명희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본 건 평생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가 서둘러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서 가서 짐을 싸거라. 내일 새벽 5시 기차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대체 뭘까? 왜 아버지는 우셨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 가족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어요. 어서 준비해라. 기차 시간이다. 어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오빠도 언니도 아버지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작별인 것처럼. 다녀올게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조심해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바이올린 케이스 안쪽 주머니에 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모두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청진까지는 기차로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계속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바이올린 케이스 속 주머니에 넣어둔 그 작은 물건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경북도로 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은 집들과 깡마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차역 앞에는 제비족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던 평양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를. 외할머니는 청진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명희야, 잘 왔다. 잘 왔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양에서와는 다른 옥수수밥과 된장국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아세요? 자거라. 오늘은 피곤할 것이다.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할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명희야, 일어나라. 빨리.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강동무, 평양에서 큰일 났다는 소문입니다. 현영철 부장이. 쉿! 할머니가 아저씨를 막았습니다. 명희야, 저리 가서 라디오를 켜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곧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반역자 현영철 일당을 체포하였습니다.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은 남조선 괴뢰들과 내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역적은 조국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한.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손에서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명희야,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빠랑 언니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부 사람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너를 찾으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를 청진으로 보냈는지, 왜 USB를 쥐어주셨는지, 왜 오셨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잡힐 거라는 걸, 가족들이 모두 숙청당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만이라도 살리려고. USB는 가지고 있느냐?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여기.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안에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명희야, 지금부터 넌 현명이가 아니다. 강은이다. 내 친척집 조카 이름이었어요. 알겠느냐? 네, 할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올 시간 없다. 서둘러야 한다, 명희야.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한다. 할머니가 옷가지를 챙기셨어요. 내 지인 중에 브로커가 있다. 국경을 넘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국경이요? 중국으로요? 그래. 여기 있으면 죽는다. 보이부가 역적의 자식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17살 소녀였던 저는 그날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가족은 이미 없었습니다. 집도 신분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할머니와 작은 USB 그리고 제 목숨뿐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살아남을게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단다. 나라를 사랑하셨지. 잘못된 건 이 체제다. 그날 오후 저는 청진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곳에 남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인민무력부장의 딸에서 역적의 자식으로. 3일 뒤 저는 두만강 근처의 한 폐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연결해준 브로커는 최 씨 아저씨라는 40대 남자였어요. 오늘 밤 12시에 건넌다. 달이 없는 날이라 지금이 기회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탈출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30대 여자와 10살쯤 되는 아들이었어요.
여자는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뒤 탈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쩌다 여길? 여자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하지 마라. 서로 신부는 묻지 않는 게 좋다. 최 씨 아저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고 있었어요. USB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죠. 밤 11시 최 씨 아저씨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출발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순찰대가 지나가면 숨을 참아라.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최 씨 아저씨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불빛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어머니가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제발, 제발. 불빛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갔어요. 지금이다. 뛴다. 최 씨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향해 달렸습니다. 2월이라 강은 얼어 있었어요. 조심해라. 얼음이 얇은 곳이 있다.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꼭 안고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빨리. 최 씨 아저씨가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총 쏜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뛰어, 뛰라고. 최 씨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얼음 바로 옆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으아, 옆에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계속 뛰어. 강 중간쯤 왔을 때 발밑 얼음이 푹 꺼졌습니다. 물이 튀어 올랐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최 씨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지 마.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강둑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속 뛰어야 한다. 최 씨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북한 경비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나라를 떠났습니다. 영원히. 숲속을 1시간 더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옷은 땀과 강물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쉬자. 최 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봤어요. 다행히 USB는 무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이었죠. 해냈어. 아버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17살의 나이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에는 죽은 가족과 무너진 꿈을 남겨두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최 씨 아저씨는 우리를 연길에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어라.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 씨 아주머니라는 60대 조선족 할머니 집에 숨어 지냈어요. 방 한 칸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잠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공안이 순찰 돈다. 탈북자 잡으면 북한으로 보낸단다. 김 씨 아주머니가 경고했어요.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아니, 제 경우엔 즉시 처형이겠죠. 역적의 딸이니까요. 낮에는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커튼을 꼭 닫고 소리도 내지 않고요.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아봤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오래된 중국산 노트북을 빌려주셨거든요. USB를 열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계좌 내역, 군부 숙청 계획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보고서,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 마지막 폴더에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명희에게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희야,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이미 없을 것이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아빠는 평생 이 체제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3대 세습을 보면서 깨달았단다. 이건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접촉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였단다. 하지만 발각되고 말았구나. 명희야, 아빠를 용서해라.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이 자료가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데 쓰이길.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도 못 가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저를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었어요. 설거지와 청소였죠.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요.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 검사다. 저는 주방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안이 주방까지 오면 끝장이었죠. 여기 탈북자 없어요. 다 우리 친척들이에요. 식당 주인이 공안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공안은 그 돈을 받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걸. 중국에서의 1년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공안에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한 번도 켜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거든요. 평양예술학원의 수석이었던 제가 이제는 설거지나 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으니까요. 김 씨 아주머니가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찾아주셨습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단다. 거긴 한국 대사관이 있다. 비용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브로커에게 건넸어요. 일주일 뒤 출발한다. 준비해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쓰다듬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아직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으니까요. 2014년 9월, 저는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차에는 저를 포함해 5명의 탈북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신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라오스까지 3일 걸린다. 절대 밖에 나오지 마라.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죠. 국경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걸리면 끝이었어요. 검문이다. 숨 참아.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USB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죠. 경찰이 트럭을 조사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이 왔어요. 화물칸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실었어? 경찰이 물었어요. 의류입니다. 라오스로 수출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통과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날도 3일 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숙소에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일주일 뒤에 다른 사람이 온다. 그때까지 여기 있어라. 라오스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5명이 갇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요.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한 탈북자가 울먹였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거야. 브로커들이 원래 그래.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움직이기로요. 저 나갑니다. 태국 대사관 찾아갈 거예요. 미쳤어? 길도 모르는데? 여기 있으면 죽어요. 차라리 나가서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 들고요. 라오스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이틀 뒤 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는 북한에서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는 어디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인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저를 교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태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태국까지 갈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풍경이었으니까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한국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들어가세요. 안에서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에 도착했다는 것을. 1년 반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600일 만이었죠.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4년 12월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쁨도 슬픔도 안도감도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본주의를 배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말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국가정보원에 USB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북한 정권의 비밀과 통일을 위한 자료들이에요. 담당 직원이 USB 내용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이 자료가 통일된 한반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비로소 아버지께 보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 카드로 물건 사는 것도, 스마트폰 쓰는 것도 다 처음이었죠. 너 말투 왜 그래? 북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제 억양을 듣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차별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무시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학원에 등록했어요. 다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잡는 바이올린이었죠. 처음엔 손이 굳어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었어요. 평양예술학원 시절의 실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음악은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북한에서도 도망칠 때도 중국에서도 이 바이올린 하나만 있으면 제가 누군지 기억할 수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음악대학 바이올린과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졸업 연주회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춥니다. 객석에는 그동안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하나원 선생님, 교회 목사님, 음악학원 선생님. 저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이었죠. 눈을 감고 연주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떠올려요. 평양의 겨울, 아버지의 서재, 가족과의 마지막 밤, 두만강의 얼음, 중국의 공포, 라오스의 절망, 그리고 한국의 자유.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아요. 이 자유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음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와요. 저는 무대에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아버지, 저 살아남았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에서요. 언젠가 북한 동포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가 하나 된 나라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저는 현선아입니다.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딸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작은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